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조윤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가까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국내 해운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198.21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4.3% 떨어진 수치로 2015년 11월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SCFI가 1200 아래로 떨어진 것도 1년 9개월 만입니다. 미주 노선 운임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이 31%, 동안은 23% 하락하면서 SCFI 지수가 주간 기준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시황을 반영하는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전주 대비 5.07포인트 하락한 1120.23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2분기 SCFI 평균은 1645.4로 작년 동기 대비 37.4% 낮아졌고 1분기보다도 6.6% 감소했습니다. CCFI 역시 같은 기간 19% 이상 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홍해 사태와 미중 간 교역 증가로 운임이 고공행진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발 무역 갈등으로 물동량이 줄어든 데다 선박 공급 과잉까지 겹쳐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물동량 축소와 운임 인하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해운업계, 특히 HMM의 실적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근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은 2,65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8% 급감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은 2,65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26.5%, 당기 순이익은 74.9% 줄어드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세계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연내 신규 선박 인도까지 이어지면서 해운 시황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해상운임 지수가 10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국내 해운업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와 교역 환경 변화 속에서 해운 불황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의 가상자산 잠재력을 절대적으로 굉장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스타링크 화상 연결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의 가상자산 잠재력은 스펙타클러, 절대적으로 굉장하다며 비트코인은 금융을 민주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 공동 창업자인 그는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가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면 누구든 그럴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애닉 트럼프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마이크 호 의장 역시 한국은 가상자산 소매 거래 흐름이 놀라울 정도라며 새 정부가 진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접 나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블록체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덕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4분기 매출 113억 2천만 달러, 주당 3.0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업체 LSEG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46%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면서 AI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메모리 판매는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데이터 센터 부문은 22% 감소했습니다. 내년 1분기 매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마이크론은 125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CEO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일한 메모리 업체로서 다가올 AI 기회를 독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기업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반면 식품업계는 역진적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기업에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담배에만 부과되던 부담금을 음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실제로 24일 국회에서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이 주최하는 설탕 과다 사용세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세 도입이 단순히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합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려면 건강한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업의 저당 제품 전환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설탕세 도입을 올해에서 2026년으로 미루며 공중보건 목표와 거시경제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당 저감 제품 출시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설탕세 논의는 소비자 기업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로 최대 9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국민연금 간 손실 산정 방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MBK에 6,1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보통주 투자금 295억 원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고 5,826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역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상환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배당금과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약 3,131억 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9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MBK의 경영 방식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MBK가 세일즈 앤 리스백 구조로 알짜 점포를 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이를 고배당으로 돌려 홈플러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MBK는 코로나19 충격이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며 손실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 채권 투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등 대체 투자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 투자 영역에도 책임 투자 원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 노후 소득 감소와 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책임성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문화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가맹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거래 전 과정에서 점주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선 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거부하는 가맹본부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폐업 시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웠던 계약 해지권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제공 제도도 손질됩니다. 가맹 창업 희망자들이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합니다. 아울러 정보 공개서에는 사모펀드 소유 여부, 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 장기 생존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 밖에도 계약갱신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제도에 제동을 걸어 가맹본부가 사전에 계약갱신 여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맹본부 중심의 불공정 구조를 완화하고 점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적정 임금제를 다시 추진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구조로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막고 숙련 인력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적정 임금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사전 공고했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직종별 임금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와 대금 직불 시스템을 연계해 실제 임금 자료를 확보하고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 후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 인력 부족, 공사비 급등 상황 속에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적정 임금제가 청년층 유입과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건설산업연맹은 작년 고용노동부에 기능 등급제 연계 적정 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합니다. 한정된 노무비 안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낮은 신규 미숙련 인력 고용이 위축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미 다른 산업보다 높은 건설 임금을 또다시 최저선으로 묶는다면 산업 간 불평등과 도미노식 최저임금제 요구도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복기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민간 공사에도 적정 임금제를 적용해 부실 시공을 막아야 한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건설업 특수성과 업계 현실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화에 속도를 내며 한국이 주도해온 차세대 메모리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장악한 HBM 분야에 화웨이가 도전장을 낸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 어센드 950PR에 자체 개발한 HBM, HIBL 1.0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화웨이는 이 제품이 최대 초당 1.6TB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내놓은 HBM3 12단보다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능은 HBM3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메모리 칩은 글로벌 선두 업체들보다 한두 세대 뒤처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화웨이가 AI 칩에 특화된 맞춤형 HBM을 내놓은 건 의미가 큽니다. 기존의 중국 반도체 업계가 겪어온 메모리 병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화웨이는 향후 AI 반도체별로 맞춤형 HBM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HBM 생산에 나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전략과 맞물리며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5나노, 7나노 공정을 활용한 자체 칩과 메모리를 연계해 원팀 전략을 강화하는 만큼 향후 한국 업체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전통 금융권을 정조준하며 기관용 탈중앙금융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결제를 넘어 월스트리트 자금까지 XRP 레저 생태계로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입니다. 리플이 내세운 3대 축은 규제 준수,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보장입니다. 기관들이 블록체인 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 리스크인 만큼 리플은 자산 인증과 딥프리즈 기능을 도입해서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관 규제 기준에 맞춘 이중 전략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리플은 또한 XRP 레저에 내장된 대출 프로토콜을 통해 기관 자금 활용도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연내 배포될 V3.0.0 업데이트가 이 기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지식 증명과 기밀 다중 경로 트랜잭션을 적용해 거래 내역 노출을 거리는 기관의 니즈도 충족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차별화 요소로 꼽힙니다.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이미 월간 1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소화하며 디파이 분야에서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로드맵 발표가 리플을 단순 송금 기업에서 기관용 디파이 허브로 격상시키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조정을 이어가며 금 같은 원자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벤진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6만 2천여 명의 트레이더가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청산을 겪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 6천만 달러 이상,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약 7,60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분석가 테드 필로스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며 11만 5천 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10만 8천 달러가 무너지면 10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반데 포베 역시 반등 시 11만 5천 달러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실패할 경우 10만 6천에서 10만 8천 달러 구간이 주요 매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고점 대비 20% 가깝게 밀리며 3,550에서 3,750달러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이 20주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며 합리적인 매집 구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XRP는 지지선 위에서 하락세기 패턴을 형성하며 10월 강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고 밈코인 대표 도지코인에서는 한 트레이더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상승해 1달러를 목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때 지지부진했던 리플의 코인 XRP가 최근 1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 보도에 따르면 XRP는 지난 몇 년간 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2018년 1월 3.31달러 정점을 찍은 뒤 같은 해 8월에는 0.43달러로 급락했고 이후에도 반등과 추가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0.114달러까지 추락했으며 같은 해 말 미국 SEC의 제소로 2021년 강세장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분석가 토크나이서는 당시를 정체의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2020년과 2023년 모두 0.5달러 안팎에서만 움직이며 연간 상승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을 거치며 교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XRP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9월 0.58달러였던 가격은 2025년 들어 3달러 근처까지 치솟으며 단일 연도 기준 387% 상승, 역대 최대 폭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크나이서는 이 흐름을 천천히 그러다 한순간에라는 말로 설명하며 지금은 그 한순간 국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수년간 더 큰 성장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스 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 제이크 클레이버는 XRP가 폭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시경제 이벤트가 촉발하는 공급 쇼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XRP 유통량은 약 597억 7천만 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500달러까지 오른다면 시가총액은 약 149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GDP의 2배 그리고 현 암호화폐 시장 전체 규모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클레이버는 XRP가 매일 5천 개씩 소각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소각된 XRP는 약 1,420만 개에 달합니다.
그는 또 스위프트와 글로벌 주식 결제까지 결국 XRP 레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촉매 조건으로는 역해릭 트레이드를 꼽으며 이 변화가 이미 문턱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 전망은 또 다른 분석가 제나이의 주장과도 겹칩니다. 그는 XRP가 결국 $10,0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과거 비트코인의 폭등처럼 반대론자들이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망을 두고 과도한 낙관론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만약 시나리오로서 관심을 끄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차세대 송전 기술인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의 핵심 장비인 변환용 변압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 사업 수행기업으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HVDC는 기존 교류 송전에 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고 전자파 발생이 적은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전압형 HVDC는 양방향 전력 흐름 제어가 가능해 재생에너지 연계와 개통 안정화에 유리합니다. 정부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서해안 구간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내년부터 12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도 HVDC 밸브와 제어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이번 사업과 통합해 2030년까지 실증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HVDC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체적 건설과 실증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국내 기술로 추진되는 HVDC 변압기 개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성패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중국 하웨이의 독자 운영체제 훅멍 OS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분기 연속 애플의 iOS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화웨이의 황멍은 점유율 17%를 기록해 iOS를 16% 제치고 2위를 올라섰습니다. 1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66%였습니다. 훅멍의 성장에는 화웨이 노바 시리즈와 폴더블 폰 프라엑스의 판매 호조가 기여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점유율은 4%에 그쳐 iOS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 미국 제재로 구글과 결별한 이후 독자 OS를 공개했고 지난해에는 안드로이드와 호환성을 끄는 훅멍 넥스트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열린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훅멍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억 위안 약 2천억 원을 앱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개발 AI 칩 어센더 시리즈와 고대역폭 메모리도 공개하며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CEO는 둥펑 자동차와 만나 전기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둥펑의 전기차 브랜드 보야 일부 모델에는 화웨이의 ADAS의 디지털 콕핏이 탑재돼 있으며 앞으로 전 차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OS에서 자동차 AI 반도체까지 화웨이의 독자 생태계 확장이 글로벌 IT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삼성전자는 장중 8만 5천 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1.4% 이상 상승하며 4거래 연속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전망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확산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와 DDR 메모리 가격 반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DDR4 가격은 올해 들어 3배 가까이 오르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가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 전환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이 범용 메모리뿐 아니라 HBM4 등 초고성능 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은 향후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관세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술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관건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LG화학이 공동으로 준비한 1개월 지속형 성조숙성 치료제 루프 원주가 이달 말 국내 시장에 공식 선보일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오늘 26일 서울 시그니엘에서 발매 심포지엄을 열고 임상 데이터와 최신 치료 트렌드를 공유하며 의료진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루프원주는 일본 다케다 제약의 오리지널 약물 루프린을 대체하는 제네릭으로 펩트론의 독자적 플랫폼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기술은 약물 방출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 한 달 반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 방문 부담이 크게 줄고 36개월 유효기간 덕분에 의료기관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26게이지 얇은 바늘을 적용해서 이 주사 통증을 최소화한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이번 제품이 늘어나는 성조숙증 환자에게 편의성과 효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성조숙증 외에 다른 적응증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LG화학 역시 파트너사로서의 국내 판매를 전담하며 안정적인 공급과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에서 성조숙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치료의 편의성을 높인 루프 원주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가 K바이오의 대형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확장성까지 입증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가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한 데 이어 신한, KB, 우리, 현대, 롯데까지 줄줄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본격 논의되면서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최근 NH카드 KRW를 비롯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출원했습니다.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급결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농협 관계자는 카드 업계 공동 대응에 참여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업 기회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신한, KB국민, 우리, 현대,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도 앞서 상표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 카드사가 운영하는 결제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와 직접 연결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카드사의 선불 및 체크카드 결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키며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조율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치열한 상표권 경쟁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다가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점 전략입니다. 지급결제 시장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제도화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은행권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파업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조원 투표에서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해 쟁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신한노조는 지난 1일 진행된 금속노조 산하 전체 노동조합 쟁의행위 투표에서 전체적으로는 찬성률이 94.98%에 달했지만 신한 내부에서는 투표율이 절반에도 못 미쳐 효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법률 검토 결과 투표율이 미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노조는 조합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형 은행인 신한은행이 빠지면서 이번 파업의 정당성과 동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주요 은행에서 투표율 자체가 50%를 밑돈 것은 내부적으로도 동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주 4.5일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고객 불편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금융노조는 여전히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빠진 가운데 실제 파업 참여 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급력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파업이 노동 조건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금융 소비자의 불편만 남길지 주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발전 자회사의 투자 유치를 통해 무려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메리츠 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확보한 자금을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금 상환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NG 발전 자회사인 나래 에너지 서비스와 여주 에너지 서비스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인 두 회사가 발행한 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거래로 나래 에너지 서비스는 1조 6,500억 원, 여주 에너지 서비스는 1조 3,500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메리츠 측은 오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량 전환 시 각각 50.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매도 제한권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달된 자금 가운데 약 2조 4,100억 원은 모두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업계는 이번 거래를 과거 파주 에너지 서비스 지분 매각 사례와 유사한 지분 유동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LNG 발전소 특성상 일정 수준 안정기에 접어들면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파주 에너지 서비스, 코원 에너지 서비스, 부산 도시가스 부지 매각 등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통해 LNG 밸류체인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자본 유치는 8조 원 규모 자본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LNG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사업 확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조 원의 자금 확보로 재무 부담을 줄인 SK이노베이션이 발전 자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LNG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산업계의 대표 주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26일 리포트를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해외 수주 기회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2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동희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8,026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컨센서스인 8,860억 원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한화 필리핀 조선소의 영업 손실 지속, 그리고 성과급 증가를 꼽았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 기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총괄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우디 국가방위부와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거점으로 한 중동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또 루마니아 보병 전투 차량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독일 라인 메탈 등과 경합 중이지만 이미 수주한 K9 자주포 공장을 활용한 현지 전략과 파워팩 공유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가는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3조 4,700억 원에서 3조 5,430억 원으로 2% 상향했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4조 660억 원에서 4조 4,240억 원으로 약 9% 올렸습니다. 정 연구원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상향으로 전날 종가 대비 약 27.6%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단기 실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와 현지화 전략에 맞물리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2위 기업 SK 하이닉스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을 위해 대규모 상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6일 협력사 506곳에 총 2,655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임직원들이 보다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사들의 조직 안정성과 근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생 협력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의 협력사 지원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기존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또 약 3,4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 성장 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납품 대금 지원 펀드 등 총 3,6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SK 하이닉스 구매 담당 부사장은 AI 메모리 시장의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력사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을 통해 AI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에 방점을 찍은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동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조기 지급 결정은 명절 자금난 해소는 물론 AI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원전 기자재 전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 교체 사업을 따내며 해외 원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달 초 한국 수력원자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증기 발생기 습분 분리기 교체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캐나다 캔두 에너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본격적으로 건설 및 시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교체 대상인 습분 분리기는 발전 과정에서 증기의 건조도를 높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보장하는 핵심 기자재입니다. 공사는 오는 2029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지난해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부터 기자재 설계, 제작 인증을 획득하고 원자로 냉각제가 흐르는 주요 배관인 피더관 제작 공급 계약까지 맺으며 사업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이어온 해외 원전 수주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산은 캐나다 피커링 원전 피더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공사, 중국 시다보, 테난 원전 기자재 공급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따내며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부터 매년 4조 원 이상의 원자력 수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을 원전 및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해 설비 혁신과 공급망 확대를 추진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비주력 계열사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HT 한국조선해양과 베트남 현지법인 두산비나 매각 계약을 체결해 약 2,9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두산은 신규 원전 건설과 유지, 보수뿐 아니라 원전 해체, 사용 후 해결료 운반, 저장 용기 사업까지 영역을 넓힐 방침입니다.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기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금융정책, 감독체계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발표 18일 만에 백지화인데요. 혼란을 우려하는 시장과 금융당국 내부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당정의 개편안은 발표 당시부터 금융권은 정책과 감독을 무자르듯 나누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당정대는 지난 25일 고위회의에서 해당 안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나뉠 경우 관세정책 대응이나 가계부채 대책 같은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장외 투쟁에 나서며 강력히 반대했고 금융위 직원들은 매일 새벽까지 법률 수정안을 준비하느라 사실상 업무 마비에 빠졌습니다. 시장 역시 정책 혼선 속에 금융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은 본질적으로 맞물린 개념이라며 해외처럼 조직을 쪼갰다가 금융사고 대응력이 떨어진 사례를 경계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 내부 개혁이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결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의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정책 감독 체계 개편은 멈췄지만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내부 쇄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혼선은 피했지만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건 여전히 금융당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금융위는 이제 코스피 5천 달성, 산업구조조정, 금융보안 강화 등 기존 정책 과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조직 개편 철회가 금융개혁 동력 약화로 이어질지 실질적 쇄신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외국산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월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제약사의 모든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일단 대비책을 갖춘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일라일릴리의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해 현재 가동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2년치 재고를 확보했고 이후부터는 현지 생산분을 공급할 예정이라 관세 리스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도 미국령 푸에르토 리코에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년치 물량을 미국 현지에 선적해 둔 상태여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만큼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고객사들이 계약 과정에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뉴욕주에 공장을 보유한 롯데 바이오로직스 역시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실제 관세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항체 약물 접합체, 이른바 ADC 의약품의 피하 주사 제형 개발 기술에 대해 국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독성이 높은 항암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는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알테오젠은 ADC와 병용 사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를 포함한 피하 투여 제형의 용도와 이를 이용한 질병의 치료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PCT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알테오젠의 독자 기술인 ALT-B4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정맥 주사로만 투여되던 ADC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하 투여 시 약물이 체내에 서서히 흡수돼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항암제의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환자 편의성은 높아집니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일본 다이이치 산쿄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이이치 산쿄는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큰 매출을 기록 중인 ADC 의약품 에너투에 ALT-B4를 적용해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이번 출원으로 ALT-B4의 글로벌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술인 만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의 전환은 투약 시간 단축과 환자 편의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이번 국제 특허 출원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